이스라엘 총리실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국가 최고 엘리트 의사 500명을 즉시 서울로 파견하라. 전례 없는 명령. 세계가 놀랐고 이스라엘은 충격에 빠졌는데요. 시작은 한국을 얕잡아 보던 한 젊은 의사였습니다. 한국 시스템 저거 진짜 아니잖아. 하지만 전쟁은 생각보다 길었고 현실은 훨씬 잔혹했습니다. 이스라엘 의사들은 쓰러지면서도 손을 놓지 않았고 야전 병원은 밤새 비명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더는 불가능했습니다. 한국의 도움 따윈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발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의 오열과 함께 촬영된 영상. 저건 매국노다. 이건 반역이야. 비난과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영상은 단 24시간 만에 조회수 100만을 돌파하며 이스라엘 전체를 뒤흔드는데요. 프로젝트 다윗을 시작한다. 형제의 나라에서 배워라. 의료 선진국 이스라엘이 한국에 무릎 꿇은 진짜 이유. 지금 공개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스라엘 전역에 이 영상이 퍼져 한국이 최고라는 게 더 널리 알려질 수 있습니다. 의료뿐 아니라 뭐든 한국이 최고다 생각하신다면 한국 최고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하나로 연결될 것입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닥터 리아 케르만입니다. 36살이고요. 텔아비브 대학 의료원에서 감염내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하고 있었다고 해야 맞겠네요. 지금은 그 병원이 어떤 상태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으니까요. 전쟁이 시작된 지 2년 반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버틸 수 있다고 믿었어요. 우리는 늘 그래왔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병원이 무너졌어요. 말 그대로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새벽 4시, 저는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환자 11명을 혼자 돌보고 있었어요. 간호사는 2명이었는데, 한 명은 전날 쓰러져서 실려 나갔고, 나머지 한 명은 울면서 복도 끝에 앉아 있었죠. 저는 그 간호사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저 역시 무너지기 직전이었으니까요. 침대 6번에 누워있던 남자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제가 옆에 있었는데도 손 한 번 제대로 잡아주지 못했어요. 산소호흡기가 멈춘 지 30분도 더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전력이 끊겨서 경보음조차 울리지 않았거든요. 그 순간 저는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피가 묻어 있었고 손톱 사이엔 까만 때가 끼어 있었죠. 언제 씻었는지 기억도 안 났어요. 그냥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환자는 죽어가고 저는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뭘 하고 있는 건지 몰랐습니다. 의사라는 게 이런 건가 싶었어요. 그저 숨 쉬는 시체를 지키는 사람. 그게 접니다. 그날 오전 영상 하나가 유출됐습니다. 누가 찍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환자 보호자였을 겁니다. 영상 속엔 저희 병원 응급실이 나왔어요. 복도에 환자들이 누워 있었고 그 위로 의료진이 뛰어다녔죠. 누군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한쪽에선 할아버지가 바닥에 쓰러진 채 아무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카메라가 흔들렸어요. 찍는 사람도 울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영상은 47초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 47초가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오후 2시쯤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외신 기자였어요. 영어로 물었죠. 지금 텔아비브 의료원 상황이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끊었어요. 그리고 화장실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습니다. 거울을 보니까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눈 밑은 시커멓게 멍들어 있었고 입술은 갈라져 피가 배어 있었죠. 저는 그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의사 얼굴인가? 이게 사람을 살리는 사람의 얼굴인가? 그날 밤 더 큰 충격이 왔습니다. 정부 기밀문서가 유출된 겁니다. 누군가 국방부 내부 보고서를 언론에 흘렸어요. 그 문서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국가 안보 수준의 전략 자산이다. 전시 상황에서도 의료 붕괴가 발생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다. 우리는 한국을 배워야 한다.
저는 그 문서를 읽으면서 숨이 막혔어요. 한국이라니.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먼 나라, 아시아 어딘가에 있는 나라. 그 정도였어요. 다음 날 아침, 병원 로비에 의료진 200명이 모였습니다. 원장이 단상에 올라갔어요. 그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우리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더는 버틸 수 없어요. 정부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중 500명이 한국으로 갑니다. 긴급 의료 연수 프로그램이에요. 한 달 안에 출발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를 바라봤죠. 저는 그 순간 제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두려움이었는지 기대였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까 텅 비어 있었어요. 가족은 없었어요. 전쟁 초기에 유럽으로 피신했거든요. 저만 남았습니다. 혼자였어요.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빛이 건물 사이로 번졌죠. 저는 그 빛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다를까? 정말 우리가 배울 게 있을까? 아니면 그냥 또 다른 환상일까? 그날 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앵커가 말했죠. 오늘 오후 예루살렘 거리에서 시민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한국 국기를 흔들며 외쳤습니다. 우리도 배워야 한다고. 우리도 바뀌어야 한다고. 화면이 바뀌었어요. 광장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깃발을 들고 있었어요. 파란색과 빨간색, 흰색. 한국 국기였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어요.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음 주 병원 회의실에서 최종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저는 그 명단에 있었어요. 500명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제 이름이 불렸을 때 저는 손을 꽉 쥐었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기대되는 것도 있었죠. 변화가 필요했어요. 저는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이대로는 안 됐어요. 뭔가 달라져야 했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중환자실을 마지막으로 돌았습니다. 환자 10명이 누워 있었어요. 저는 한 명 한 명 침대 옆에 섰습니다. 손을 잡아줬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잡고 있었어요. 한 할머니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돌아와요, 선생님. 그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답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공항으로 가는 길, 저는 차창 밖을 봤습니다. 텔아비브가 지나갔어요. 익숙한 거리, 익숙한 건물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떠나는 게 맞는 건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건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냥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공항 로비에서 500명이 모였습니다. 의사, 간호사, 의료 행정가들 모두 지쳐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살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봤어요. 말은 없었지만 다 알고 있었죠. 우린 살아남아야 한다고, 배워야 한다고, 돌아가야 한다고.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이스라엘 땅이 멀어졌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그곳엔 뭐가 있을까? 정말 우리가 찾는 답이 있을까? 저는 몰랐어요. 하지만 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중요했어요. 움직이는 것, 변하려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회색빛 활주로가 펼쳐져 있었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죠. 빗줄기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 빗물을 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낯선 땅이었지만 왠지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냥 그랬습니다. 공항 게이트를 빠져나오자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한국 의료진이었어요. 흰 가운을 입고 팻말을 들고 있었죠. 예루살렘 500, 환영합니다. 한글과 히브리어로 쓰여 있었어요. 저는 그 팻말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누군가 우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게
준비하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보였어요. 키가 크고 안경을 쓰고 있었죠. 닥터 케르만이십니까? 그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발음이 정확했어요. 예, 맞습니다. 제가 대답했죠. 그는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서울대병원 국제진료센터 김태준입니다. 앞으로 한 달간 함께할 겁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악수가 끝나고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힘드셨죠? 이제 쉬셔도 됩니다. 버스에 올랐습니다. 500명이 나뉘어 탔어요. 저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죠. 고속도로가 펼쳐졌어요. 양쪽으로 건물들이 지나갔습니다. 높은 아파트, 네온사인, 간판들. 모든 게 빠르게 움직였어요. 저는 그 풍경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깨끗했어요. 정돈되어 있었죠. 전쟁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버스가 멈췄습니다. 서울대병원 정문 앞이었어요. 저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건물이 보였어요. 유리와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거대한 구조물. 하지만 차갑지 않았습니다. 입구엔 나무들이 심어져 있었고 분수가 있었어요.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멈칫했어요. 병원에서 물소리를 듣다니. 처음이었습니다.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넓었어요. 천장이 높았고 햇빛이 들어왔죠.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환자, 보호자, 의료진. 하지만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모두 질서 있게 움직였습니다. 한쪽에선 로봇이 지나갔어요. 약을 실은 카트를 끌고 있었죠. 저는 그 로봇을 보면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게 뭡니까? 제가 물었어요. 김태준이 대답했죠. 약 배송 로봇입니다. 층별로 자동 운반해요. 의료진이 직접 나르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린 아직도 손으로 나르는데.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500명이 모두 모였어요.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병원장이 나왔죠. 60대쯤 되어 보였어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기선 모든 게 디지털로 관리됩니다. 차트, 처방, 검사 결과. 종이는 없습니다. 그가 화면을 넘겼어요. 인공지능 진단 시스템이 나왔습니다. 이 시스템은 엑스레이를 분석해서 6초 안에 병변을 찾아냅니다. 정확도는 98%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고 숨을 멈췄어요. 98%라니. 우린 60%도 안 됐는데. 다음 날 아침, 실습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감염내과 병동에 배정받았어요. 한국 의사 한 명이 저를 맞았습니다. 박지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가 말했죠. 저는 악수를 했어요. 그리고 회진을 따라갔습니다. 첫 환자는 70대 할아버지였어요. 폐렴으로 입원해 있었죠. 박지연이 침대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굽혔어요. 할아버지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어르신,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그녀가 물었어요.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괜찮아, 선생님 덕분에. 박지연이 할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곧 나아지실 겁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무릎을 굽힌다는 것, 손을 잡는다는 것. 우린 언제부터 그걸 잊었을까? 오후에 수술실을 견학했습니다. 로봇 수술이었어요. 의사가 콘솔 앞에 앉아 있었고 로봇 팔이 환자 안에서 움직였죠. 화면엔 3차원 영상이 떴습니다. 심장이 박동하는 게 보였어요. 의사가 조이스틱을 움직였고 로봇이 반응했습니다. 정확했어요. 떨림이 없었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우린 아직도 손으로 자르는데 이 사람들은 기계와 함께 춤을 추고 있었어요. 저녁 때 구내 식당에 갔습니다. 의료진들이 모여 있었어요. 웃으며 밥을 먹고 있었죠. 저는 트레이를 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에 간호사가 앉았어요. 처음이시죠? 어때요? 적응되세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요. 모든 게 낯설어요. 그녀가 웃었죠. 그럴 거예요. 근데 곧 익숙해지실 겁니다. 여긴 사람이 중심이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멈칫했습니다. 사람이 중심이라니.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직은 몰랐어요. 밤에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조용했어요. 폭발음도 없었고 사이렌도 없었죠. 저는 그 고요함 속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어요.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기선 잘 수 있구나. 여기선 살 수 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5째 날 아침, 저는 중환자실 회진에 참여했습니다. 박지연 선생과 함께였어요. 침대 7번의 말기 폐암 환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60대 후반의 남자였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숨소리가 거칠었죠. 박지연이 침대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바닥에 무릎을 대고 환자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어붙었어요. 무릎을 꿇다니. 의사가요? 박지연이 환자의 손을 2손으로 감쌌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좀 어떠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환자가 눈을 떴습니다. 희미하게 웃었죠. 괜찮아요, 선생님. 당신이 와줘서. 박지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요. 그 말이 끝나자 환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박지연은 그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회진이 끝나고 저는 박지연에게 물었습니다. 왜 무릎을 꿇으셨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지연이 저를 봤습니다. 환자분이 누워 계시잖아요. 제가 서 있으면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럼 불편하시잖아요. 같은 높이에서 눈을 맞춰야 마음이 전해져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우린 언제 환자와 눈을 맞춰봤을까? 언제 같은 높이에 섰을까? 오후에 가족 상담실에 들어갔습니다. 한 가족이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딸. 환자는 12살 남자아이였습니다. 백혈병이었어요. 항암 치료 중이었죠. 담당 의사가 들어왔어요. 김민수 선생이었습니다. 그는 가족 옆에 앉았습니다. 맞은편이 아니라 옆이었어요. 오늘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함께 보실까요? 그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가족 쪽으로 돌렸어요. 여기 보시면 백혈구 수치가 올라갔어요. 좋은 신호입니다. 어머니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좋은 건가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치료가 효과를 보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더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가 멈췄어요. 그리고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씩 봤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가족들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뭘 결정할 수 있나요? 김민수가 웃었어요. 물론이죠. 치료는 우리가 함께 만드는 거예요. 의사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족이 치료 계획에 참여한다니. 우리 병원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의사가 결정하고 환자는 따르죠. 그게 당연했어요. 하지만 여긴 달랐습니다. 가족이 질문하고 의사가 설명했어요. 함께 고민했습니다. 마치 한 팀처럼 움직였어요. 상담이 끝나고 가족이 나갔습니다. 저는 김민수에게 다가갔어요. 선생님, 여기선 항상 저렇게 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가족도 치료팀의 일원이에요. 그들이 이해하고 동의해야 치료가 성공합니다. 신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노트에 적었습니다. 가족이 치료다. 손이 떨렸어요. 이 간단한 문장이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지 몰랐습니다. 저녁 때 병동을 돌았습니다. 한 병실 앞에서 멈췄어요. 문이 열려 있었거든요. 안을 보니까 간호사가 환자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환자는 할머니였어요. 80이 넘어 보였죠. 간호사가 할머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눈을 감고 있었어요.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10분쯤 됐을 겁니다. 간호사가 일어났어요. 할머니 이불을 정리하고 조용히 나왔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환자분이 외로워하세요. 그래서 가끔 옆에 있어 드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그냥 끄덕였습니다. 밤에 숙소로 돌아와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적었어요. 무릎 꿇은 의사, 가족과 함께 만드는 치료, 손 잡아주는 간호사,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여긴 사람을 살리는 곳이 아니라 마음을 살린다. 펜을 놓고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저는 그 불빛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우린 뭘 하고 있었을까? 기계처럼 환자를 처리하고 숫자로 생명을 계산하고 차트만 보고 얼굴은 안 봤어요. 언제부터였을까? 언제부터 우린 사람을 잊었을까? 저는 울었습니다. 소리 내서 울었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는 게. 아무도 듣지 않는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지연을 다시 만났습니다. 회진을 함께 돌았어요. 말기암 환자 침대 옆에 섰습니다. 박지연이 또 무릎을 꿇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다가 천천히 제 무릎을 굽혔습니다. 바닥이 차가웠어요. 무릎이 땅에 닿았습니다. 환자가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환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살아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내가 의사라는 걸,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라는 걸, 기술이 아니라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이라는 걸. 열흘째 되는 날, 저희는 문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병원 측에서 준비한 일정이었어요. 오전에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았어요. 도시를 벗어나자 산이 보였습니다. 초록빛이었어요. 나무들이 빼곡했죠. 이스라엘과는 달랐어요. 우린 사막이 많거든요. 여긴 생명으로 가득했습니다. 1시간쯤 달려서 한옥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북촌이라는 곳이었어요. 버스에서 내리자 좁은 길이 나왔습니다. 돌담이 양쪽으로 이어졌어요. 기와지붕이 보였죠. 저는 그 지붕을 보면서 멈칫했습니다. 곡선이었어요. 부드럽게 휘어져 있었죠.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았습니다. 한 집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이 있었고 그 가운데 돌이 깔려 있었죠. 대청마루가 보였어요. 나무 기둥이 서 있었고 처마가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구조를 보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느낌, 이 공간감, 분명 어디서 느껴봤어요. 해설사가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이곳 문화해설사 정민호입니다. 그가 마당 한가운데 섰어요. 한옥은 자연과 사람이 함께 사는 공간입니다. 기둥은 나무고 지붕은 흙이에요. 모두 자연에서 왔죠. 그리고 이 곡선을 보세요. 그가 처마를 가리켰습니다. 이 선은 하늘을 향해 올라갑니다. 기도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 하늘을 향한 곡선, 예루살렘의 건축물들이 떠올랐어요. 회당의 돔, 기도실의 아치, 그것들도 곡선이었어요. 하늘을 향했죠.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정민호가 저를 봤어요. 말씀하세요.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이 구조가 중동 건축과 비슷한데요. 혹시 연관이 있나요? 정민호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학계에서도 논의가 있어요. 고조선 시대와 고대 중동 문명 사이에 교류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특히 히브리 상인들이 실크로드를 통해 이곳까지 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빨라졌어요. 히브리 상인이라니. 우리 조상들이요? 오후에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고대 유물 전시실이었어요. 토기, 장신구, 무기들이 진열되어 있었죠. 한 유리관 앞에서 멈췄습니다. 청동 거울이었어요. 뒷면에 문양이 새겨져 있었죠. 별과 달, 그리고 기하학적 무늬. 저는 그 무늬를 보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이 문양, 이스라엘 박물관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다윗의 별 주변에 똑같은 무늬가 있었거든요. 옆에 있던 동료가 말했습니다. 리아, 저것 좀 봐.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다음 유리관이었습니다. 석판이 있었어요. 글자가 새겨져 있었죠. 저는 다가가서 읽었습니다. 한자였어요. 하지만 밑에 영어 번역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백성이 동쪽 땅에 이르렀다. 저는 그 문장을 보면서 숨을 참았어요. 하늘의 백성. 우리 조상들도 스스로를 그렇게 불렀어요.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저녁 때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노트를 폈어요. 오늘 본 것들을 적었습니다. 한옥의 곡선, 청동 거울의 문양, 석판의 문장. 그리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건 그냥 연수가 아니다. 뿌리를 확인하는 여행이다. 펜을 놓고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둥근 달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보던 그 달과 똑같았죠. 다음 날 아침, 식당에서 다른 참가자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흥분해 있었어요. 한 의사가 말했습니다. 어제 본 거 믿어져. 우리가 여기 온 게 우연이 아닐 수도 있어. 다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난 소름 돋았어. 그 건축물 보고.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입 안이 씁쓸했어요. 하지만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오전에 다시 박물관을 갔습니다. 이번엔 개인 시간이었어요. 저는 혼자 전시실을 돌았습니다. 구석에 작은 방이 있었어요. 특별 전시실이라고 쓰여 있었죠. 들어갔습니다. 벽에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한국 전쟁 때 찍힌 거였어요. 한 사진 앞에서 멈췄습니다. 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폐허 속에 앉아서 울고 있었죠. 옆에 설명문이 있었습니다. 전쟁 고아, 구호 중.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 나라도 고통을 겪었구나. 우리처럼. 무너졌구나. 우리처럼. 하지만 다시 일어섰어요. 어떻게 일어선 걸까? 무엇이 이들을 다시 세운 걸까? 저는 사진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사람이었습니다. 서로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함께 버틴 사람들. 그게 이 나라를 살린 거였어요. 오후에 다시 해설사를 만났습니다. 정민호 씨였어요.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더 물어봐도 될까요? 그가 웃었어요. 물론이죠.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 정말 연결되어 있을까요?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닮은 점이 너무 많죠. 공동체를 중시하는 문화, 교육열, 생존 본능, 그리고 이 뿌리 깊은 정서적 연대감. 우연치곤 너무 많지 않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연치곤 너무 많다. 맞는 말이었어요. 이 모든 게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분명 뭔가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선으로 연결되어 있었죠. 수천 년 전부터. 저는 그날 밤 노트에 적었습니다. 우리가 형제일 수 있다니 전율이 온다. 손이 떨렸어요. 이 문장을 쓰면서 제 안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오만함이었을까요? 고립감이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무너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게 차올랐습니다. 소속감이었어요.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15째 날 밤, 저는 중환자실 야간 근무에 자원했습니다. 한국 간호사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오후 10시에 병동에 들어갔어요. 불빛이 어두웠습니다.
환자들이 자고 있었죠. 간호사 스테이션에 3명이 앉아 있었어요. 한 명이 일어나서 저를 맞았습니다. 닥터 케르만이시죠? 전 최은경 간호사예요. 오늘 함께 근무하겠습니다. 그녀가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악수를 했습니다. 손이 단단했어요. 자정이 지나자 환자 한 명이 깼습니다. 침대 5번이었어요. 침부 전 환자였죠. 호흡이 가빠졌어요. 최은경이 달려갔습니다. 저도 따라갔어요. 환자는 60대 남자였습니다.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최은경이 물었습니다. 환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숨이 안 쉬어져요. 최은경이 침대 높이를 조절했습니다. 환자를 앉혔어요. 그리고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제가 옆에 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멈춰섰습니다. 최은경은 산소 포화도를 확인하지 않았어요. 차트를 보지도 않았죠. 환자를 먼저 안정시켰습니다. 등을 쓰다듬고 목소리를 낮췄어요. 환자의 호흡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3분쯤 지나자 안정을 찾았어요. 그제야 최은경이 산소 포화도를 쟀습니다. 92%네요. 괜찮으세요? 환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간호사님. 최은경이 웃었습니다. 천천히 주무세요. 새벽 2시, 또 다른 환자가 불을 켰습니다. 침대 8번이었어요. 70대 할머니였죠. 최은경이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어디 불편하세요?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화장실 가고 싶은데. 최은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모시고 갈게요. 휠체어를 가져왔어요.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앉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밀고 갔죠.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우리 병원에선 환자가 스스로 가거든요. 아니면 보호자가 데려가죠. 간호사가 직접 모시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여긴 달랐습니다. 최은경은 10분 동안 할머니를 돌봤어요. 화장실에서 나오실 때까지 문 밖에서 기다렸죠. 그리고 다시 침대까지 모셨습니다. 할머니가 누우면서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딸. 최은경이 이불을 덮어드렸어요. 편히 주무세요, 할머니. 새벽 4시쯤 저는 최은경 옆에 앉았습니다.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최은경이 고개를 저었어요. 익숙해요. 이게 제 일이니까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병원에선 이렇게 못해요. 시간이 없어서요. 최은경이 저를 봤습니다. 시간은 만드는 거예요. 환자가 우선이면 시간은 생기죠.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시간은 만드는 것. 환자가 우선이면 시간은 생긴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어요. 우린 왜 시간이 없었을까? 정말 시간이 없었던 걸까? 아니면 우선순위가 잘못된 걸까? 저는 답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고 있었어요. 시간이 있는 병원을. 환자가 우선인 병원을. 아침 6시, 교대 시간이 됐습니다. 최은경이 가운을 벗었어요. 수고하셨어요. 닥터 케르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요. 제가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경이 웃었어요. 언제든 오세요. 함께하면 더 좋으니까요. 저는 그녀의 등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존경합니다. 진심으로. 이 사람은 간호사가 아니에요. 생명을 지키는 전사였습니다. 낮에 회진을 돌았습니다. 박지연 선생과 함께였어요. 한 병실에 들어갔는데 환자와 의사가 웃고 있었습니다.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선생님, 어제 드라마 보셨어요? 환자가 물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봤죠? 결말이 충격이던데요. 환자가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전 울었어요. 두 사람이 잠시 드라마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다 자연스럽게 치료 이야기로 넘어갔죠. 오늘 약은 어떠셨어요? 괜찮았어요. 속도 안 쓰리고. 다행이네요. 계속 지켜봅시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놀랐습니다. 병원에서 드라마 이야기라니.
환자와 의사가 일상을 나누다니. 우리 병원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대화는 항상 병에 대한 것뿐이었죠. 증상, 검사, 치료.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여긴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병은 그 다음이었어요. 오후에 퇴원하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80이 넘은 할머니였어요. 폐렴으로 2주일 입원해 계셨죠. 할머니가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왔어요. 할머니, 집에 가시면 조심하세요. 할머니가 의사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살아줘서 고마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멈칫했습니다. 살아줘서 고맙다니. 환자가 의사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보통은 반대잖아요. 살려줘서 고맙다고 하죠. 하지만 이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의사가 살아있어서, 곁에 있어서 고맙다고 했어요. 의사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가 잘 이겨내 주셔서 제가 고맙죠. 두 사람이 잠시 안고 있었어요. 저는 복도에 서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게 의료구나. 이게 치료구나. 기술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사람이었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것. 그게 진짜 치료였어요. 저녁에 노트를 폈습니다. 오늘 하루를 기록했어요. 최은경 간호사의 헌신, 환자와 의사의 유쾌한 대화, 퇴원하는 할머니의 포옹.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 나라의 병원은 살아있는 생명체 같다. 저는 그 문장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여긴 건물이 아니었어요. 시스템도 아니었죠. 사람들이 숨 쉬고, 웃고, 울고, 서로를 돌보는 공간. 살아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이틀 뒤 오전, 병원에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응급 상황이었어요. 중앙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전 의료진은 즉시 회의실로 집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병동에서 뛰어나갔어요. 복도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갔죠.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미 100명이 넘게 모여 있었어요. 병원장이 단상에 섰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긴급 사안입니다. 어제부터 서울 시내에서 원인불명 폐감염병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6명이 확인됐고 3명이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병원장이 화면을 켰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이 나왔어요. 폐가 하얗게 차 있었죠. 원인 병원체는 아직 미확인입니다. 질병관리청과 협력해서 조사 중입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숨이 막혔습니다. 이 패턴, 이 형태, 어디서 본 것 같았어요. 2년 전 텔아비브에서 비슷한 케이스를 본 적이 있었죠. 전쟁 중에 발생했던 감염병이었어요. 손을 들었습니다. 병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병원장이 저를 봤어요. 말씀하세요. 닥터 케르만. 저는 일어섰습니다. 이 패턴이 중동 호흡기 증후군과 유사합니다. 혹시 환자 중에 중동 방문 이력이 있나요? 병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습니다. 환자 중 4명이 최근 중동을 다녀왔어요. 저희도 그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건 심각했습니다. 만약 정말 그 병이라면 전파 속도가 빠를 거예요. 통제하지 못하면 대규모 유행으로 번질 수 있었죠. 오후 2시 긴급 대책팀이 구성됐습니다. 한국 의료진 15명, 이스라엘 팀 5명, 저도 포함됐어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질병관리청 담당자가 왔어요. 현재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환자들의 동선을 추적하고 있고요. 접촉자는 200명으로 추정됩니다. 200명이라니. 저는 숨을 들이켰어요. 이미 퍼진 거였습니다. 저녁 6시, 저는 방역복을 입었습니다.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환자 3명이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었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있었어요. 한국 의사가 옆에 서 있었죠. 상태가 안 좋습니다. 약물 반응도 없어요. 저는 차트를 봤습니다. 체온 39도, 백혈구 수치 급증, 염증 수치 이상. 전형적인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이었어요.
항생제를 바꿔야 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이스라엘에서 비슷한 케이스에 사용했던 조합이 있어요. 한국 의사가 저를 봤습니다. 어떤 건가요?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약물 이름을 적었어요. 이 세 가지를 함께 했으면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 위험이 있어요. 신장 기능을 계속 모니터링해야 하죠. 한국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도해 봅시다. 밤 10시, 명동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쓰러진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구급차가 출동했죠. 저도 따라갔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니까 여자가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의식이 없었죠.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뛰어내렸어요. 여자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맥박을 짚었어요. 약했습니다. 호흡은 빨랐죠. 체온을 쟀어요. 40도가 넘었습니다. 들거 가져오세요. 제가 소리쳤어요. 구급대원들이 달려왔습니다. 여자를 들것에 옮겼어요. 구급차에 실었죠. 저도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저는 여자의 얼굴을 봤어요. 피부가 어두웠습니다. 중동계였어요. 아마 관광객이었을 거예요. 저는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정맥 주사를 놓았어요. 버티세요. 곧 병원 도착합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직행했어요.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죠. 여자를 침대로 옮겼습니다. 즉시 검사가 시작됐어요. 엑스레이, 혈액 검사, 유전자 검사. 1시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양성이었어요. 중동 호흡기 증후군 변이형이었습니다. 저는 결과지를 보면서 입술을 깨물었어요. 역시 그거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세종시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12살 소년이 고열로 쓰러졌다고 했어요. 이미 쇼크 상태였죠. 헬기가 출동했습니다. 저도 탔어요. 서울에서 세종까지 30분 걸렸습니다. 헬기가 착륙했어요.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죠. 소년은 지역 병원 응급실에 있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소년을 봤어요. 침대에 누워 있었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땀으로 범벅이었어요. 어머니가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년에게 다가갔습니다. 청진기를 댔어요. 호흡음이 이상했습니다. 수포음이 들렸어요. 폐에 물이 찼다는 신호였죠. 인공호흡기 준비하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왔어요. 하지만 지역 병원엔 장비가 부족했습니다. 인공호흡기가 한 대뿐이었어요. 이미 다른 환자가 쓰고 있었죠. 저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이대로는 안 돼. 소년이 죽을 수 있어. 그때 한국 의사가 말했습니다. 서울에 연결합시다. 인공지능 협진 시스템이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블릿이 켜졌습니다. 화면에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이 나타났어요. 전문의가 보였습니다. 상황 파악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가이드하겠습니다. 화면에 소년의 바이탈 사인이 떴어요. 인공지능이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3초 후 결과가 나왔어요. 즉시 스테로이드 투여 권장. 용량은 체중 킬로그램당 2mg. 저는 지시대로 약을 준비했습니다. 주사를 놓았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소년의 호흡이 조금 안정됐어요. 하지만 아직 위험했습니다. 인공지능이 다시 분석했어요. 항바이러스제 병합 투여 필요. 화면에 약물 조합이 떴습니다. 저는 그대로 따랐어요. 30분 후 소년의 체온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올라갔어요.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살았다. 이 아이가 살았어. 헬기로 소년을 서울로 이송했습니다. 어머니도 함께 탔어요. 하늘 위에서 저는 소년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살아있는 손이었죠. 저는 그 손을 느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우린 해냈어요. 한국과 이스라엘이 함께 기술과 경험이 만나서 국경을 넘어서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날 밤 국제 뉴스에 나왔습니다. CNN이었어요.
한국과 이스라엘 의료진이 협력해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고 있다. 두 나라가 목숨을 걸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린 목숨을 걸었어요. 하지만 이겼습니다. 함께였으니까요. 마지막 주가 시작됐습니다. 한 달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500명 모두 강당에 모였습니다. 마지막 종합 세미나였죠. 단상에 병원장이 올라갔어요. 여러분, 한 달이 어떠셨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모두의 얼굴에 답이 있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었죠. 병원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한 분씩 나와주시겠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한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50대 중반의 외과 의사였어요.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죠. 저는 다비드 레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왔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여기 오기 전까지 의사라는 게 뭔지 몰랐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전 15년간 수술만 했어요. 환자 얼굴은 거의 본 적이 없었죠. 마취된 몸만 봤습니다. 그게 제 일이었어요.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근데 여기서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수술 전날 병실에 갔는데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더군요. 선생님, 무섭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환자도 무섭다는 걸, 저를 믿고 있다는 걸. 다비드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어요. 할머니가 깨어나셨을 때 저를 보고 웃으셨습니다. 고마워요, 선생님. 그 말을 듣고 전 울었습니다. 수술실 복도에서 혼자 울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저를 다시 의사로 만들어줘서. 강당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모두 일어났어요. 저도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손이 아플 때까지 쳤어요. 다음으로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30대 초반의 여자였어요. 저는 사라 코엔입니다. 중환자실 간호사예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최은경 선생님과 함께 일했어요. 그분은 제가 본 최고의 간호사였습니다. 사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느 날 밤, 환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가족이 없으셨죠. 최은경 선생님이 그분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돌아가신 후에도 한참을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사라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 물었어요. 왜 그러시냐고. 최은경 선생님이 대답하셨죠. 혼자 가시면 안 되잖아요. 누군가 배웅해 드려야죠. 그 말을 듣고 전 무너졌습니다. 간호가 뭔지 그제야 알았어요. 살아있는 사람만 돌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떠나는 사람도 돌봐야 했어요. 끝까지. 강당이 숨죽였습니다.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1시간 동안 10명이 나와서 이야기했습니다. 모두 비슷했어요. 변했다는 이야기, 배웠다는 이야기, 다시 시작하겠다는 이야기. 저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노트에 적었습니다. 손이 쉬지 않고 움직였어요. 한 글자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원장이 다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화면을 켰어요. 로고가 나타났습니다. K-메디 국제학회. 병원장이 설명했어요. 여러분이 배운 것을 이스라엘로 가져가세요. 그리고 함께 발전시킵시다. 한국과 이스라엘이 협력하는 의료학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강당이 술렁였어요. 한 의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회원이 될 수 있나요? 병원장이 웃었어요. 여러분 모두가 창립 회원입니다. 500명 전원이요. 그 말에 강당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서로 얼싸안았죠. 저도 옆 사람을 안았습니다. 누군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우린 이미 가족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들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다시 의사가 됐다. 아니, 처음으로 진짜 의사가 됐다. 기술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펜을 놓고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저는 그 불빛 하나하나가 생명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지가 붙었습니다. K메디 학회 가입 신청서. 저는 즉시 작성했어요. 이름, 전공, 소속,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이 학회에 가입하고 싶습니까?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적었어요. 한국은 저에게 삶의 리듬을 가르쳐줬습니다. 빠르게 달리는 게 아니라 함께 걷는 것을. 이제 저도 그 리듬을 전하고 싶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한 병실 앞에서 멈췄어요. 말기암 환자분이었죠. 박지연 선생이 처음 무릎 꿇었던 그분.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도 될까요? 안에서 대답이 들렸어요. 오세요. 들어갔습니다. 환자분이 침대에 앉아 계셨어요. 예전보다 좋아 보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했어요. 환자분이 웃으셨습니다. 닥터 케르만이시죠? 전 기억해요. 처음 오셨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기억하십니까? 환자분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당신도 변했어요. 눈빛이 달라졌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환자분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에요. 당신 스스로 바뀐 거예요. 마음을 열었으니까.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박지연 선생을 만났어요. 닥터 케르만, 내일 떠나시죠?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내일 오전입니다. 박지연이 제 손을 잡았어요. 잊지 마세요. 여기서 배운 것. 저는 그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약속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어요. 다 통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한 달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첫날의 혼란, 로봇 수술의 충격, 무릎 꿇은 의사, 손 잡아주는 간호사, 긴급 상황의 협력, 오늘의 고백들. 모든 순간이 생생했습니다. 저는 이 순간들을 가슴에 새겼어요. 평생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3주째 되던 날 밤, 저는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밀고 나가자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10월 말의 바람이었습니다. 옷깃을 여몄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서울 한복판인데도 별이 빛나고 있었죠. 저는 난간에 기댔습니다. 도시가 내려다 보였어요. 불빛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건물마다 창문마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그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겠죠.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가족과 이야기하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그 불빛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스라엘엔 이런 평범함이 없었어요. 매일이 전쟁이었고 매 순간이 긴장이었죠. 하지만 여긴 달랐습니다. 평화로웠어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박지연 선생이 서 있었어요. 여기 계셨네요. 찾았습니다. 그녀가 다가왔습니다. 옆에 섰어요. 내일 떠나시는데 잠은 안 주무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잠이 안 와요. 너무 많은 생각이 들어서. 박지연이 웃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 의사 됐을 때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야경을 봤습니다. 닥터 케르만. 박지연이 말했습니다. 돌아가시면 뭘 하실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예전처럼은 안 될 거예요. 전 여기서 너무 많이 변했어요. 박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면 됐어요. 변화가 시작이니까요. 그녀가 제 손을 잡았어요. 힘내세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박지연이 내려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다시 난간에 기댔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머리카락이 날렸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 달 전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텔아비브 공항에 서 있던 저. 지쳐 있고, 무너져 있고, 희망이 없던 저. 그때의 저는 죽음을 관리하던 의사였어요. 살리는 게 아니라 관리했죠. 환자를 숫자로 받고 생명을 데이터로 처리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눈을 떴어요. 손을 펴서 바람을 느꼈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여기 와서 저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무릎을 꿇는 법을 배웠고, 손을 잡는 법을 배웠어요. 환자를 보는 법을 배웠고, 마음을 여는 법을 배웠죠. 기술이 아니라 따뜻함으로 일하는 법을,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두는 법을, 그 모든 걸 여기서 배웠습니다. 주머니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죽음을 관리하던 의사였다. 환자를 살린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냥 시간을 연장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숨을 쉬게 했지만 살게 하지는 못했다. 그게 전부였다. 여기에 와서야 처음으로 누군가의 생을 살리고 있다고 느꼈다. 진짜로. 손을 잡았을 때, 무릎을 꿇었을 때, 눈을 마주쳤을 때, 그 순간들에서 생명이 흘렀다. 기계가 아니라 마음에서, 차트가 아니라 손길에서. 우리는 한국에 배워야 한다. 시스템이 아닌 사람을, 기계가 아닌 마음을, 기술이 아닌 따뜻함을. 그게 진짜 의료다. 그게 진짜 치료다. 나는 이제 안다. 의사는 병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다. 몸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까지.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당신은 나를 다시 의사로 만들어줬습니다. 펜을 놓았습니다. 노트를 덮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저는 울었습니다.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어요. 슬픔이 아니었어요. 감사였습니다. 이 한 달이, 이 경험이, 이 사람들이 너무 감사했어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어요. 기억하고 싶었어요. 이 순간을, 이 감정을, 이 모든 것을.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500명이 다시 모였어요. 하지만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얼굴들이 밝았어요. 눈빛이 살아있었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약속을 했습니다. 연락하자. K메디 학회에서 보자. 잊지 말자.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대병원이 멀어졌습니다. 저 건물 안에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의사로서, 인간으로서. 저는 그 건물을 보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의 인사였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출국장으로 갔어요. 게이트 앞에서 500명이 마지막으로 모였습니다. 누군가 말했어요. 사진 찍자. 기념으로. 모두 모였습니다. 카메라 앞에 섰어요. 하나, 둘, 셋, 찰칵. 셔터가 눌렸습니다. 그 사진 속에 500명의 새로운 시작이 담겼어요. 탑승 시간이 됐습니다. 줄을 섰어요. 한 명씩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제 차례가 왔어요. 티켓을 건넸습니다. 승무원이 웃으며 받았어요. 좋은 여행 되셨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인생이 바뀐 여행이었어요. 승무원이 눈을 크게 떴어요. 와, 대단하시네요. 저는 웃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대단한 거죠. 좌석에 앉았습니다. 상가였어요. 벨트를 맸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활주로로 나갔죠.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떴어요. 바퀴가 땅에서 떨어졌습니다. 하늘로 올라갔어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한국 땅이 보였어요. 건물들이 작아졌습니다. 강이 보였고 산이 보였어요.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겠죠. 살리고, 치료하고, 돌보고, 매일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그 땅을 보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미소를 지었어요. 고맙습니다. 다시 올게요.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더 좋은 의사가 되어서, 그리고 전하겠습니다. 제가 배운 것을, 제가 느낀 것을, 한국의 마음을. 비행기가 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밖이 하얘졌어요. 저는 노트를 폈습니다. 첫 페이지를 봤어요. 여긴 사람을 살리는 곳이 아니라 마음을 살린다. 그 문장을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게 답이었어요.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이 마음을 전할 차례. 무너진 병원을 다시 세울 차례. 지친 의료진들에게 희망을 줄 차례. 저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배웠으니까요. 대한민국에서, 이 위대한 나라에서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따뜻하다고 느끼셨나요? 저는 매 순간 느꼈습니다. 무릎 꿇은 의사에게서, 손 잡아주는 간호사에게서, 함께 울어준 동료에게서 그 모든 순간이 따뜻했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닿았다면 기억해 주세요. 의료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치료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한다는 것을, 그리고 한국이 그걸 증명했다는 것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세상 어딘가에서 무너지고 있는 의료진에게, 희망을 잃어가는 환자에게, 그들 모두에게 이 메시지가 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라면. 대한민국이 그걸 보여줬어요. 감사합니다.